거위의 비명과 금빛 문장. 강바람은 물비린내를 머금은 채 습했고 그 습기는 벼루 위로 스며들어 묵향을 무겁게 가라앉히고 있었다. 서성이라 불리는 산에 왕이지는 강동의 한 작은 마을 어귀를 지나는 중이었다. 그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누군가의 점잖은 인사도 화려한 풍광도 아니었다. 안개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거위의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여타의 거위들이 내는 경박하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는 결이 달랐다. 길고 우아하며 마치 잘 조율된 악기에 현이 팽팽하게 튕겨나가는 듯한 청아한 울림이었다. 평소 거위의 목선에서 필법의 도리를 깨닫는다던 이 기이한 무늬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초가집으로 향했다. 초가집 마당에는 이름 모를 할머니 한 명이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눈처럼 하얀 거위 한 마리가 도도하게 목을 세우고 서 있었다. 그 자태는 마치 성게의 생명처럼 깨끗하고 고고했다. 왕이지는 한참을 넋을 잃고 그 움직임을 관찰했다. 거위의 날갯짓 하나 목의 휨 하나가 그에게는 살아있는 초서체로 보였으리라. 정신을 차린 그가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누더기옷을 걸친 할머니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빈농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낡아서 삐걱거리는 가구 몇 점과 세상을 떠난 영감이 유일하게 남겨준 이 거위 한 마리가 전부였다. 할머니는 자신의 끼니를 쪼개어 거위에게 먹였고 거위는 그녀의 지독한 고독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이었다. 왕이지는 수행원을 시켜 거위를 팔아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했다. 그가 제시한 액수는 할머니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거위는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문희는 아쉬움에 탄식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는 내일 이 시간에 꼭 다시 찾아오겠다는 기약을 남긴 채 사라졌다. 노파의 고통스러운 고민은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되었다. 당대에 내로라 하는 세도가들조차 그의 글씨 한 점을 얻지 못해 안달한다는 귀한 분이 대체 왜 이 비루한 흙집을 두 번이나 찾는단 말인가. 할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켰다. 어제 그가 거위를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이 생각났다. 노파의 좁고 가난한 세상에서 귀한 분이 미천한 가축을 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고귀한 분의 기력을 보하고 입맛을 돋우기 위한 특별한 보양식. 할머니는 그가 거위의 자태나 유연한 목선에서 서법의 영감을 얻는다는 그런 고상하고 사치스러운 취미 따위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마당 한구석에서 평화롭게 깃털을 고르는 흰 거위를 바라보았다. 5년간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영감의 숨결이 닿아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하지만 나라의 귀한 분이 고기를 원하시는데 일개 노파가 제 욕심에 짐승을 끼고 앉아있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까? 가난하게 살았어도 도리는 지켜야 한다는 고집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다. 할머니는 괴로움과 고민에 밤을 꼬박 지새웠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 말방울 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왔다. 왕이지의 행차가 이미 마을 입구에 당도했다는 신호였다. 시간이 없었다. 손님이 마당에 발을 들이기 전에 대접할 거리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그녀를 조급하게 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입술을 깨물며 뱉은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지만 귀하신 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강박이 결국 노파의 마른 손에 힘을 주게 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청아하던 거위의 울음은 짧은 비명과 함께 영원히 끊겼다. 왕이지가 가마에서 내려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어제 들었던 그 우아한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부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서글픈 장작 타는 냄새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짓누르는 비릿하고 무거운 고기 향이었다. 왕이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단에서 익어가는 살점은 그가 그토록 찬미하던 유려한 곡선이었다. 명사의 안색은 종이보다 창백하게 질렸고 마당을 채우던 생동감은 연기처럼 흩어졌다. 그는 자신이 내뱉은 간절함이 노파의 세상에서 어떤 칼날이 되었는지 목격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정성껏 고기를 담아 받쳐 올렸으나 왕이지는 끝내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는 묵묵히 먹을 갈았다. 검은 먹물이 벼루 위에서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죽은 거위의 넋이 흘리는 피눈물처럼 보였다. 그는 붓을 들어 초가집의 낡은 문짝으로 향했다. 붓끝이 거친 나뭇결 위를 휘몰아쳤다. 용이 승천하고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필치가 문짝 위에 새겨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쓴 글씨 중 가장 어둡고도 강렬한 궤적이었다. 왕이지는 글씨를 마친 뒤 노파에게 깊은 절을 올리고 황급히 집을 떠났다. 할머니는 그분이 왜 귀한 고기를 한 점도 들지 않고 문짝에 검은 그림만 그리고 갔는지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죽은 거위가 불쌍해 그날 밤을 꼬박 울며 지새웠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초가집 마당은 다른 의미의 소란으로 뒤덮였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팔도의 거상들이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괴짝을 들고 앞다투어 마당을 메운 것이다. 그들은 할머니의 낡은 문짝을 보며 찬탄을 쏟아냈다. 이 문짝을 내게 파시오. 평생 대대로 먹고 살 금을 주겠소. 상인들이 경쟁하듯 보화를 쏟아놓았으나 노파는 휑한 눈으로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 그 검은 글씨는 팔 수 있는 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떠나보낸 거위의 마지막 넋이자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소문은 곧 조정에까지 닿았다. 나라에서는 서성의 진피를 보존하기 위해 그 문짝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관리들이 파견되어 낡은 문짝을 정중히 떼어내 비단에 싸서 가마에 실어갔다. 대신 조정은 할머니에게 지극한 예우를 갖추었다. 비바람이 새던 낡은 초가는 헐리고 그 자리에 번듯하고 화려한 새집이 지어졌다. 매달 부족함이 없는 연금이 하사되었고 사람들은 할머니가 왕이지의 은덕을 입어 전설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다며 그녀의 운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새로 지어진 집과 매끄러운 문은 할머니에게 그저 낯설고 차가운 벽일 뿐이었고 그녀는 예전보다 더 깊은 고독에 잠겼다. 할머니는 보내진 고운 비단옷과 돈을 마다하고 평소 입던 바랜 무명옷을 입은 채 화려한 새집 마당 한 구석 연못가에 앉아 지냈다. 그 재물들은 손댈 일도 없이 방 한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고 할머니는 여전히 낡은 바가지를 들고 죽은 거위의 이름을 불렀다. 나라에서는 안타까움에 그녀에게 10마리의 거위를 새로 보내주었다. 마당에는 다시 새들의 울음이 들리기 시작했으나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욱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새로운 거위들은 아무리 불러도 노파의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밥을 주어도 낯선 이의 손길을 피하듯 요란하게 파닥거릴 뿐이었다. 5년을 함께하며 자신의 손때를 기억하고 눈만 마주쳐도 자식처럼 아는 척을 하며 다가오던 그 거위의 빈자리가 이 화려한 집에서 더 크게 느껴졌다. 세상 천지의 거위가 수천 마리라 한들 제 어미를 알아보듯 품속으로 파고들던 그 단 한 마리의 온기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세상은 그녀를 왕이지의 글씨 덕에 나라의 보살핌을 받는 운 좋은 노파라 기록했지만 정작 할머니에게 그 모든 풍요는 거위의 목숨과 맞바꾼 잔인한 대가일 뿐이었다. 거위의 넋이 담겼던 문짝마저 사라진 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온기 없는 기와집과 지독한 그리움뿐이었다. 그렇게 화려한 새집의 담장 위로 차가운 겨울 해가 저물고 있다. 노파의 마른 그림자가 텅 빈 마당 위로 길게 늘어지며 풍요로 박제된 집안에는 오직 노파의 힘없는 흐느낌만이 먼지처럼 가라앉았다.